연방중소기업청 SBA의 대출 자격 기준 변경 발표 이후 시민권 신청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소상공인과 은행권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방 이민단속 여파로 뉴욕의 한 학군에서 학생 4명 중 1명이 등교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주는 단속 과정을 감시하는 전담 조직 출범을 알렸습니다. 올해 치러지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각 주들이 양당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선거구를 조정하고 나서면서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틱톡에서 퍼진 젤리형 장난감 가열 챌린지를 따라했다가 폭발 사고가 발생해 9살 소년이 얼굴과 손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한국계 스타트업들이 사업을 시작한 뒤 미국으로 진출하기보다는 창업 초창기부터 미국 현지에서 사업을 바로 시작하는 것을 더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헬문스버그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 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연방중소기업청 SBA의 대출 자격 기준 변경 발표 이후 시민권 신청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달부터 SBA 대출이 미시민권자에게만 허용되면서 영주권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는 전면 배제됩니다. 이로 인해 한인 소상공인과 SBA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권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중소기업청 SBA의 대출 자격 요건 전면 개편 발표 이후 시민권 신청 문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이민 전문 변호사는 해당 발표 이후 시민권 상담 전화가 평소보다 약 3배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평소에 전화를 받는 양에 비교한다면 약 한 3배 정도 이상으로 늘은 것 같고요. 영주권을 소지하시고 시민권을 신청을 미루고 있다가 이번에 뉴스를 보고 관심이 있어서 연락이 온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 영어가 불편해서 시민권 시험을 좀 미루고 있었던 분들도 이번 기회에 노력을 해서도 신청을 하려는 상담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사업을 같이 추진한다던가 이미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이런 연락을 받아서 상담을 오신 분도 계시고요. SBA는 지난 2일 정책 공지를 통해 오는 3월 1일부터 SBA 대출은 미시민권자가 100% 소유한 기업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대출 자격을 인정받아왔던 영주권자는 전면 배제되며 소수 지분의 외국인 참여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자영업 비중이 높은 커뮤니티에 사업 확장과 건물 매입 등에서 현실적인 제약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처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가게를 이제 운영함에 있어서 혜택이 많거든요. 거기 입점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우리 한인들은 비교적 자영업 비율이 타민족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인데 저희들한테는 큰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죠. 은행권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SBA 대출 비중이 높은 한인은행들은 영주권자를 포함한 대출이 막히면서 이에 따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한인 합법 체류자 수를 약 25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시민권자는 약 10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한인 SBA 전문은행들은 25만 명을 대상으로 영업해왔지만 시민권자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2세에서 3세를 제외하면 한인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시장은 약 5만여 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시장 축소로 경쟁이 크게 심화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SBA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들의 경우 전문 인력 감축과 영업 구조 조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영주권자도 이용할 수 있는 대체 대출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SBA 대출 자격 제한 조치는 일단 2027년 3월 1일까지 시행되며 이후 연장이나 변경, 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시민권 신청 문의 급등이라는 반응 속에서 이번 조치가 한인 소상인과 금융권 전반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이민 단속 여파가 학교 현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뉴욕주 롱알랜드의 한 학군에서는 아이스 활동 신고 이후 학생 4명 중에 1명이 등교하지 않았고 뉴욕주는 단속 과정을 감시하는 전담 조직 출범을 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정책에서
보다 부드러운 접근을 언급했지만 단속 확대 검토는 유지하며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책 메시지 조정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뉴욕주 롱알랜드 서포 카운티의 그린포트 학군에서 어제인 4일 학생의 25%가 등교하지 않았습니다. 학군 측은 지역사회에서 연방이민사관 단속국 아이스 활동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된 이후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고등학교인 7학년부터 12학년까지는 점심시간 외부 이동을 제한하는 이른바 폐쇄형 캠퍼스로 운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당국은 학생이나 교직원이 실제로 위험에 처한 상황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현지 비영리 이민옹호 단체는 아이스에 체포됐다고 주장하는 남성 3명의 사진을 공개하며 가족과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도 SNS를 통해 두려움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뉴욕주는 연방이민 단속을 직접 감시하는 조치에 나섰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변호사와 주정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이민 단속 법률 감시단을 꾸려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 현장에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감시단은 연방이민 단속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최근 미네소타주 등에서 무장한 이민 단속 요원과 시민 간의 충돌이 잇따르고 총격으로 시민이 숨지는 사건까지 발생하자 뉴욕주 차원에서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주정부가 연방기관의 단속 현장을 직접 감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백악관은 이민정책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메시지 조정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언급하며 이민 문제에서 약간 더 부드러운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강경해야 한다며 기존 변화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이민 단속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인터뷰에서 5개 도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지역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초청을 받고 싶다고 말해 지방정부의 반대가 큰 지역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이스 활동에 대한 반발은 대통령의 오랜 정치적 강점이었던 이민 문제가 정치적으로 부담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주말 실시된 입소스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0% 이상이 아이스가 불법 이민 단속에서 선을 넘었다고 답했습니다. 이민 정책에 대한 낮은 평가에 최근 경제 물가 대응에 대한 지지율 하락까지 겹치면서 백악관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국면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톤 변화는 의회에서 협상 중인 국토안보부 예산안에 포함된 이민 단속 개혁 논의와도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치러지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양당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선거구를 조정하고 나서면서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공화당 단독 지역구가 위헌 소지 판정을 받으며 법정 다툼이 벌어지고 있고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일부 주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도 채택을 위해 법적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각 주정부들은 여야가 서로 하원 의석수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선거구 재조정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뉴욕주 최고법원의 제프리 펄먼 임시판사는 독립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내일까지 뉴욕주 하원 제11선거구의 새로운 선거구 지도를 작성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지난해 10월 일부 유권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시작됐으며 원고 측은 해당 선거구의 현 지도가 흑인과 라틴계 유권자의 투표권을 불공정하게 약화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주 공화당 소속 니콜라스 말리우타키스 하원의원이 담당하는 11선거구는 스태튼 아일랜드와 브루클린 남부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약 24%포인트 이상 우세를 보였던 공화당 강세 지역입니다. 새로 그려질 선거구는 이 지역의 정치적 균형을 바꿀 수 있어 민주당에게 하원 의석 확보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공화당 측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혔고 새로운 지도 제작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법원이 오는 10일까지 현 지도 사용 여부를 판결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이후에도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인근 선거구들에서도 후속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후보 등록 마감일과 주 하원 예비선거 일정 등 선거 준비 과정에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해 11월 유권자들의 찬반 투표로 가결된 새 선거구 지도가 연방 대법원에서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지도는 민주당이 하원에서 최대 5석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높게 설계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공화당 쪽에서는 이 지도가 정치적 이익과 인종적 요소를 기준으로 한 불공정한 게리맨더링이라고 주장하며 지도 사용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연방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텍사스의 공화당 주도 선거구 조정과 맞불 양상이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텍사스에서는 공화당이 하원 5석 추가를 목표로 선거구를 재조정했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캘리포니아가 이에 대응하는 지도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현재 미주리,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유타 등은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 지도를 도입했으며 버지니아, 메릴랜드, 워싱턴주 등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도 각각 선거구 재조정 논의와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구 재조정 경쟁과 법적 다툼은 2026년 중간선거 결과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최근 SNS에서 유행하는 이른바 챌린지를 따라하다 어린이가 큰 사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틱톡에서 퍼진 영상대로 젤리형 장난감을 전자레인지에 넣었다 폭발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이로 인해 9살 소년이 얼굴과 손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장난감을 어떤 방식으로든 가열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SNS에서 유행하는 챌린지를 따라하던 어린이가 장난감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렸다 폭발 사고를 당해 화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4일 시카고 선타임즈 등에 따르면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9살 소년 케일럽 그럽은 지난달 20일 집에서 말랑말랑한 스트레스 해소용 장난감인 니도 큐브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가열했습니다. 사고는 가열을 마친 뒤 전자레인지 문을 여는 순간 발생했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큐브가 내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하면서 안에 들어있던 끈적한 젤리 형태의 물질이 케일럽의 얼굴과 손으로 쏟아졌습니다. 아이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어머니 휘트니 그럽은 즉시 세척을 시도했지만 점성이 강한 물질이 피부에 달라붙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케일럽은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즉시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이 사고로 케일럽은 얼굴과 손, 귀 뒤쪽 등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이후 로욜라 메디신 화상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눈에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고의 배경에는 최근 틱톡 등 SNS에서 확산 중인 니도 큐브를 전자레인지에 넣는 영상 챌린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케일럽 역시 학교 친구로부터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괜찮다는 말을 듣고 이를 따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3월에도 7살 소녀가 같은 챌린지를 시도하다 폭발 사고를 당해 얼굴과 가슴에 3도 화상을 입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로욜라 메디신 화상센터 의료진은 이 장난감의 내용물이 젤라틴 성분으로 고온에 노출될 경우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점성이 높아 피부에 달라붙은 상태로 열이 오래 유지되면서 화상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의료진은 전자레인지는 물론 뜨거운 물을 이용한 어떤 방식의 가열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SNS에서 유행하는 챌린지는 결과를 충분히 예측하기 어려워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틱톡 측은 위험한 활동이나 챌린지를 부추기는 컨텐츠는 금지하고 있으며 발견 시 삭제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영상의 대부분을 신고 이전이나 24시간 내에 삭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호자들이 아이들의 온라인 이용과 일상 행동을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며 장난감 사용법과 안전수칙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위험한 장난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정 내 지도와 사회적 차원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계 스타트업들이 사업을 시작한 뒤 미국으로 진출하기보다는 창업 초창기부터 미국 현지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현지 창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타트업 얼라이언스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한국계 스타트업 중 85% 이상이 현지 창업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비영리 단체 스타트업 얼라이언스가 미국에 본사를 둔 한국계 스타트업 165곳의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진출 스타트업 리포트 조사 결과 미국 내 한국계 스타트업의 65%는 서부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특히 실리콘밸리가 44%로 가장 많았고 남부 캘리포니아가 20%, 뉴욕이 16%를 차지했습니다.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측은 서부에 있는 풍부한 투자 자본과 두터운 한인 네트워크가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 분야별로는 지역 특화 전략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업무 및 생산성 기업이 27%, 헬스케어 17% 등 기술 중심의 딥테크와 IT 서비스 기업이 많았습니다. 일례로 몰로코, 샌드버드, 12랩스 등이 대표적입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은 아시아 물류의 관문이라는 점과 한인 커뮤니티가 발달된 점을 바탕으로 콘텐츠, 소셜, 푸드, 이커머스 분야의 B2C 기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뉴욕 지역은 금융과 트렌드 중심지 특성에 맞춰 패션과 뷰티, 핀테크 기업이 많았고 보스턴과 캠브리지 지역은 헬스케어 분야 기업이 전체의 70%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두드러진 점은 본사를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전하는 플립 전략보다 미국 현지에서 바로 창업하는 현지 창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점입니다. 단체 관계자는 많은 한국계 스타트업이 미국에서 직접 창업을 선택한다는 사실은 글로벌 시장을 더 이상 단순한 진출 대상이 아니라 시작의 무대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관계자는 과거 유대인 커뮤니티가 미국 생태계에서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며 성장을 견인했던 것처럼 이제는 한국계 창업 커뮤니티가 스타트업의 현지 정착과 글로벌 성장에 든든한 발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 전문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직접 다운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생후 3개월 된 아들에게 술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거주하는 37살 오마이 릴린 콜린은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돼 풀턴 카운티 교도소에 구금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14일 신고를 받고 콜린의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아들 노바를 발견했습니다. 노바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날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아기의 몸과 젖병에서 알코올 성분이 검출됐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9%로 성인 음주운전 기준치의 2배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콜론은 조사에서 아기에게 술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시관은 젖병에 든 알코올이 사망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구속 심리에 출석하지 않은 콜린에 대해 보석 없이 구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미 서부 지역 살인 명문대로 꼽히는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역사상 처음으로 한인 총장이 탄생했습니다. USC 이사회는 지난 4일 김병수 임시총장을 제13대 총장으로 만장일치 인준했다고 밝혔으며 김 총장은 이날 즉시 정식 총장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LA에서 태어난 한인 2세로 올해 53살인 김병수 총장은 지난해 7월부터 임시총장으로 재임하며 교수와 직원 5천여 명을 직접 만나 40차례가 넘는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는 등 소통 중심의 리더십을 보여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인과 아시아계 인사가 USC 정식 총장에 오른 것은 145년 학교 역사상 처음이며 미 서부 사립 명문대 총장으로 선임된 것도 최초입니다. USC 측은 김 총장이 앞으로 학문적 우수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미래 리더 양성과 학제 간의 연구 강화를 중심으로 대학의 핵심 비전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한국 출신 유학생 수가 1년 사이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 산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관리 시스템 세비스 통계에 따르면 2026년 1월 기준 미국 내 한국 출신 유학생은 42,84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25명, 약 5.8%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미국 내 전체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한국 출신 비중도 3.58%에서 3.43%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과정별로는 학부 과정이 38.9%로 가장 많았고 박사과정 24.1%, 석사과정 19.7% 순이었습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가 7,417명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 6,117명, 매사추세츠와 텍사스, 일리노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 주요 주의 한인 유학생 수는 모두 지난해보다 감소했습니다. 뉴욕 주지사 선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오는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부지사 러닝메이트로 에이드리언 아담스 전 뉴욕시의회 의장을 공식 지명했습니다. 퀸즈 출신의 민주당 정치인인 아담스 전 의장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뉴욕시 의회를 이끌며 주거 안정과 공공안전 강화, 교육 예산 확대 등을 주요 의제로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지명으로 호컬 아담스 조합은 뉴욕 민주당 역사상 처음으로 주지사와 부지사 후보가 모두 여성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본선에서 승리할 경우 뉴욕주 최초의 흑인 여성 부지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호컬 주지사는 아담스 전 의장에 대해 중산층 가정을 위해 싸워온 검증된 리더라며 생활비 부담이 커진 뉴욕 주민들의 현실을 잘 이해하는 동반자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선을 계기로 뉴욕 주지사 선거는 본격적인 경쟁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헬მს브로우스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მს브로우스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